매매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제 해결됐고 나머지 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자, 나머지 한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심화 강의 들어가기 위해서 전제점을 할 건데, 어디를 피시냐면 일단 계약금 계약은 완전히 이제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의외로 482쪽에 2번에 과실 기속이라는 파트 있어요. 2번에 587쪽 동그라미 별표 하나 쳐놓은 다음에 심화를 적어놓으세요. 과실 얘기는 심화해서 할 거예요. 이 파트 가끔가다 그 단자신문에 나와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오늘 어딜 볼 것이냐, 484쪽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어마어마한 파트예요. 교재가 484쪽부터 어디까지냐, 이게 요 페이지가 498쪽까지야. 그러니까 84페이지부터 98쪽까지는 몇 페이지예요? 13페이지야. 13페이지 걸쳐서 쫙 설명이 돼 있는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른다는 놀라운 사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절차법이라고 그래. 절차법, 민법은 원래 절차법이 아닌데 왜라는 논리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규정해 놓고 이렇게 따르기로 하자. 이 규정이야. 이 규정대로 따라가는 거야.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이 12페이지에 걸쳐 쭉 설명된 것이 어디가 정렬되어 있냐면 498쪽에 담보채무 종합, 거기다가 그 도표에다 별표를 2개를 치세요. 이게 법조문 1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외워야 돼. 외우지 않고는 한 문제 버리는 거야, 나오면.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은 복잡한 판례들도 많아. 근데 그런 문제 나오면 그걸 어차피 포기하는 거고, 웬만하면 10번 중에 8번은 이 도표를 외우면 맞춰진 문제를 낸다. 근데 거기다가 도표 암기하는 딱 3번 해요. 시험 보러 할 때까지. 한 번 할 때마다 한 15분에서 20, 그 정도 걸려요. 20분 걸리는데 심화해서 한 번 할 것이고, 요약 정리해서 한 번 할 것이고, 이 도표 암기하는, 저랑 같이 암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특강에서 한 번 하고, 3번을 외우고 나면 여기 이제 대충 외워져요. 그때가 하기로 하고, 지금은 전 여러 가지 기초 작업 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와 보세요. 여기 잘해야 돼. 자, 그럼 매도 담보 책임에서 그 도표를 암기해야지 맞출 수 있는 사례 문제, 판례 문제, 사례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럼 매도 담보 책임이란 말이 뭐냐? 자, 페이지 맨 앞으로 들어왔어요. 그 도표를 암기하기 위해서 거의 우리는 시험 볼 때 내가 1시간을 쓰게 된다고. 한 번 쓸 때마다 20분씩 3번을 쓸 테니까. 이 매도 담보 책임은 569조부터 584조까지 16개 법조문이 있는데, 이 매도 담보 책임은 누굴 보호하려 만든 법이냐 그러면 법조문이냐,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조문이지 매도인 보호하려 만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매매에서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했단 말이야. 전액 지급했는데 넘겨받은 그 권리나 넘겨받은 그 물건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매수인 대금을 전액 지급했는데 하자 흠이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데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야. 그 매도인 매수인한테 책임져 주는 걸 매도인이 담보 책임진다 그러는 거예요. 좀 져줘야 돼. 매수인 보호하려는 규정인데, 두 번째, 어떤 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 담보 책임 문제는 반드시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계약 자체가 유효했을 때 이 담보 책임 문제 벌어지는 거지, 매매계획을 체결했는데 그 매매계획 자체가 무효가 돼서 이 무효인 계약에서는 이 담보 책임 문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약이 무효가 됐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 임대차가 무효였다. 항상 민법 무효에서는 다 뭘 해결한 거냐. 계약 자체 무효돼 버리면 부당이득 반환. 이미 준 것은 돌려받고 받은 것은 돌려받고, 무효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 담보 책임은 그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했을 때 이게 논의되는 거지. 무효인 계약에서는 담보 책임 적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 매매 담보 책임은 법정의 무과실 책임이다. 자, 시험 한번 내볼게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나 흠이 있었더라도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면, 매도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면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무과할 책임은 무섭다, 안 무섭다, 무섭다. 매도인 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었더라도 책임을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응? 무과할 책임지는 것이 법정이란 말이 뭐예요? 법정. 법정은 매매할 때 합의하지 않아도 합의해서 승파하는 게 아니야. 이 매매한 물건에 하자나 흠이 있다면 매도인 씨는 매수인에게 책임져기로 합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는 거야. 법정에 뭘 책임지는 것이 담보 책임이다. 네 번째, 하지만 이 담보 책임 그렇지만 임의 규정이야. 이게 강의정이 아니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이렇게 16개 법조에 따라 이렇게 책임지기를 하자라는 규정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만일 면제 특약이 있었거나 또는 배제 특약이 있었다면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특약상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는 있더라도 담보책임 지지 않기로 하자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또는 가중특약. 이 법보다도 더 심하게 지기로 하자. 또는 경감특약, 또 가볍게 지기로 하자. 이런 특약은 모두 유효해요. 이런 특약이 있다면 담보책임은 면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면제 특약이 인간의 신의측에 위반하는 면제 특약은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581조 법조문인데 무슨 말이냐면 매도인 자기는 매매한 물건에 하자나 흠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매수인한테 굳이 알려주지 않고 맺은 면제 특약, 어떤 게 담보책임 묻지 않기로 하자는 특약을 맺고 나서 매도인이 스스로 그 매매한 목적물에 누구한테 뭘 설정해주는 행위를 했더라. 인간의 도리에 반하는 행위. 이 도리에 반하는 이 면제 특약은 다 뭐다?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면제 특약이 있었더라도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신의칙 위반한 면제 특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이 담보책임이 왜 중요하냐? 이 담보책임은 매매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상계약에 모두 준용되는 거예요. 매매에서만 담보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임차한 목적물에 창고 임대했는데 지붕이 떠도 비가 줄줄 새요. 임대인이 전혀 몰랐더라도 임대인은 책임져줘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줘야죠. 유상계약에는 모두 적용이 있다. 담보책임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담보책임의 종류.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몇 가지 경우에 담보책임을 지라고 돼 있느냐, 법조문에. 다음 종류는 4가지가 이 4가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16개 법조문에. 매매한 권리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너 담보 책임져 물을 수 있다. 권리하자. 매매한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이 물건의 하자를 다른 말로 매매한 목적물의 하자. 기계를 매매했는데 고장난 기계를 매매했어. 건물을 하나 분양했는데 부실공사한 건물을 분양했어. 그럼 그 건물 자체, 그 기계 자체 문제가 있잖아요. 목적물 자체. 매매한 목적물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물건의 하자. 그런데 매매한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를 법률용어로 특히 뭐라 부르냐? 이거로 매매한 물건의 하자를 특히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하자 담보책임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담보책임 앞에 하자자는 어디에 붙이는 거냐? 법률용어가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만 하자 담보책임 진다 불러요. 이거 법률용어예요. 다른 데는 하자 담보책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하자 담보책임, 하자란 말 사실 많이 써요, 많이 안 써요? 많이 써요? 언제 써요? 그렇죠. 저 사람 하자 있나 봐. 응? 하자 있대요. 그래, 하자 있다는 얘기죠. 사람 자체에 지금 뭔가 핀트가 나왔다는 거야. 응? 하자 있다. 하자 담보책임은 물건에만 쓸 거예요. 이 용어를 구분할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이따 보면. 매매한 채권의 하자. 채권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에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채권도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물건만 사업하는 매매가 아니라 물건도 채권도
발명은 특허권, 무채상권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 매매하는 것을 사회 사람들 뭐라 불러요? 채권 매매하는 거를. 부른 이름이 있어. 채권 매매하는 거를. 범용 아니지만 와리깡 한다래. 와리깡. 와리깡 한다래. 와리깡. 와리가 일본 말로 이자라는 뜻이야. 내가 공사를 했는데 3억짜리 3개월 뒤 지금 어을 받았어. 3개월 뒤 지급해주는 어을 받았는데 인건비도 줘야 되고 외상대금 줘야 되고 물품 때문에 줘야 되고 줄 돈이 많아. 3개월 기다릴 수가 없어. 물론 대기업 발행은 어음이야. 그 사채장 나가서 3개월 뒤 선이자 띄고 3억짜리 이자를 1,000만 원 띄고 2억 9천만 원에 사채업자한테 매매했어. 2억 9천에 3억짜리 어음을 매매한 거야. 그 나보고 뒷면에 배수해달래. 그 2억 9천 팔았어. 그러면 그 사채업자가 3억짜리 2억 9천에 사서 갖고 있다가 3개월 뒤 은행 가서 지급 제시해서 3억을 갖는 건데 지급 제시했는데 발행인이 부돌려버린 거야. 결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채업자가 매수인이야. 에이, 이제 이럴 줄 알았어. 1번 찍찍 찢어버린다. 에이, 종이 쪼가리 됐네. 부도났대네. 찢어버린다. 2번 배선 나에게. 뒷면 나한테 배서하래. 내 이름 적고 주민번호 적고 다 적으래. 배선 나에게 너 책임져라. 담보 책임 들어온다. 1번, 2번이야. 그래서 배서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부도냈니? 내가? 발행인이 부도냈지. 안녕? 그걸 끊어버렸어. 끊는다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 매도인이잖아. 법정에 뭘 책임지냐. 그런 거 사채업자가 나 3개월 전에 그거 매매한 거 그거 해지한다. 해제. 걔 해지한다. 해제는 뭐가 있다. 원상회복. 내가 준 돈 2억 9천 받은 날부터 이자 포함해서 반환받고. 이런 담보 책임 들어오는 거예요. 채권의 하자. 부도 났을 때. 그래서 이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야. 종료는 들어가지 말이가 뭐 어음 보증이 어떻고 채권 보증이 어떻고 연대 보증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시험 범위는 아니야. 종료는 들어가 있어. 하나는 경매하자. 경매하자가 있을 때 담보채 물을 수 있는데 경매가 뭐예요? 경매가 법학적으로 볼 때 경매는 뭐다? 좋아요. 이렇게 한번 네이버 지식인 들어가고요. 여기다가 경매란 이렇게 쳐보세요. 경매란 무엇이다? 그럼 여기 뭐예요? 경매란 매매이다. 경매는 매매, 특수한 매매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 경락자를 매수인, 경락대금을 매각대금, 경매기일을 매각기일. 다 이름 바꿔버렸어. 경매는 매매일 뿐이야. 그럼 경락자가 경락대금을 완납시켰어. 그럼 완납해서 매매대금 지급했는데 완납한 이후에 경매받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거야. 뭐 문제가 생겨서. 그럼 경락자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경락자가 누구예요? 경락자가 매수인이잖아. 담보책임 물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네 가지다.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채권의 하자, 경매하자. 이따 경매하자를 하나 볼 거예요. 이거는 요즘 제가 마음에 이게 경매하자가 한 5, 6년 전에는 2,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다가 지금 한 5년째 뜸하고 있는데 날 확률이 좀 있어. 이따 볼 거거든요. 네 가지 그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이번엔 담보책임의 내용. 그럼 뭘 물으라는 거냐? 결국은 매수를 보호하려 만든 법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뭘 주장해서 보호받으라는 거냐? 이게 담보의 내용이야. 자, 첫째 매수인은 매매한 권리에, 매매한 물건에 하자나 흠이 있어서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는 때에 따라 매도를 찾아서 나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해서 보호받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매매한 목적물에 1,000평을 매매했는데 평당 100만 원씩 10억에 매매했어. 1,000평 어떻게 알았어요? 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3,300이야. 토지등기 표제부에 면적내 3,300이 돼 있어. 믿고 평당 100만 원씩 10억에 매매해서 등기냈는데 측량했더니 건축허가 받는 거지 측량했더니 950평밖에 안 되는 땅이야. 매 목적물이 계약 면적보다 부족해. 마이너스 50평이 부족해. 쫓아가서 때에 따라 뭘 물을 수 있다? 대금, 감액, 청구권. 매매한 목적물에 수량이 부족해. 일부가 멸실돼 있어. 깎아달라. 5천만 원 깎아달라. 대금, 감액, 청구권. 이거 행사에서 보호받는 경우도 있고 매매한 목적물의 하자 흠 때문에 매수인이 뭔가 손해한 것이 있다면 선의의 매수인들은 매도를 찾아가서 때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보호받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매수는 매도인한테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거 행사한 경우도 있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란 말이 뭐예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물건 바꿔달라. 응? 내가 단골 쌀가게 가서 농약 안 쓰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무농약으로 재배한 쌀 주세요. 유기농 재배한 쌀 돼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쌀을 사왔는데 비싸게 사왔는데 뜯었더니 쌀벌레가 났어요. 곰팡이 났어요. 당장 쌀까지 전화해서 이 쌀 가져가고 딴 쌀 바꿔달라. 물건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청구권. 물건 바꿔달라. 이거요. 행사할 수 있어. 또 하나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보셔야 돼. 하나는 출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제했다는 것은 시험 문제 출제했다는 게 아니라 한자를 쓰면 출제. 대신 돈을 갚았다는 거야. 이 저당이 잡혀 있는 부동산을 내가 매매하면서 걱정 말어. 잘하는 사람 잔금 치러. 5천 잡혀 있는데 갚기로 한 시간 3개월 남았는데 네가 잔금 다 치르면 내가 받아 5천 갚을게. 그 말 믿고 5천 다 공제 안 하고 다 치렀단 말이야. 갚았어 안 갚았어 인간이? 안 갚았어. 난 소유권 등기 냈단 말이야. 그래서 갚는다 그래. 그래서 다 치렀는데. 그럼 내가 소유권 등기 매수인 등기 냈는데 한 3개월 만에 경매가 들어왔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안 갚았대. 돈이 없대. 이대로 경매당해 버리면 매수인 내가 날아가잖아. 오히려 등기 내 앞으로 났잖아. 내가 쫓아가서 매도인한테 돈 갚았어요. 매도인이 갚을 돈 얘가 안 갚는 바람에 경매 들어왔잖아 지금요. 원래는 돈을 잔금 치는 돈을 갚아버리고 저당을 말소시켰어야 되는 거잖아. 그걸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대신 갚았어. 경매 막으려고요. 내가 대신 갚은 돈은 돌려달라.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야죠. 이 저당권에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저당권에서. 이 5가지 행사에서 보호받아라. 그런데 나머지 내용이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하자 보수 청구권, 하자 보완 청구권. 이게 없어요. 다못한 내용에. 하자 보수 청구권이 뭐예요? AS.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사면 AS 기간이 있잖아. 무상 수리 기간.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담보책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이거예요. 무상 수리 기간이 있잖아. 그런데 이게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시험 문제 다음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자 보청구권, 하자 보청구권, AS 해달라. 이게 가장 많이 실생활에 쓰는 거지만 민법에 규정은 없는 거야. 이거는 민법에 규정은 담보책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도표 넘어가야 되는데 도표는 이 다음에 여기를 하고 이제 서론 파트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럼 이 얘기를 제가 어디에 했느냐. 485쪽까지 얘기했어요. 시험 문제는 쉽게도 나올 수 있어. 사례 문제 안 나오면 이거고. 자, 쭉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486쪽부터 487쪽, 88쪽, 89쪽, 예를 들면 90쪽, 91쪽 이런데요. 92쪽, 93쪽, 94쪽 이런데 호기심 삼아서도 읽지 마. 어차피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도표 외워야 돼. 이거를 이제 설명한 게 도표예요. 도표를 설명한 게 이거야. 읽어도 절차법이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와요. 알 수도 없고. 자, 이제 하나 뭐 할 거예요. 여기서 도표는 이 다음에 심화해서 요약해서 마음에 들어 3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저랑 암기. 495쪽에 3번 경매수 3번 경매 3번이지 3번. 495페이지에 3번 경매수 담보 책임. 거기다 별표 하나 치셔요. 경매 하자는 담보 책임. 자, 한 페이지 얘기인데 요거 하나는 정리하자고요. 그래 이 다음에 담보 책임 들어오면 바로 도표 들어가서 그 도표를 암기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할 거예요, 제가요.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 채권의 하자, 경매하자가 있을 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는 경매하자가 있는데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은 누굴 보호하려 만든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경락자가 매수냐 얘를 보호해 만든 건데 첫째 경매하자에서는 물건의 하자 다른 말로 뭐라 불렀죠?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책임은 하자자 붙이는 거 물건의 하자를 하자 담보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물을 수 없고 경락인은 이거 물을 수 없고 권리하자. 이 권리의 하자만 담보책 인정하지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이 물을 수 없어요. 요거만 인정해요. 무슨 말이냐. 신축한 건물이야.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언덕 위에 아주 하얀 2층짜리 집을 이쁘게 졌어요. 아주 너무너무 아주 동화 속의 집 같아. 벽난로도 있고 뾰족지붕이야. 빨간 뾰족지붕에. 이런 집에 살고 싶었던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 건물 짓다가 망했는지 경매 나왔어. 한 2번 정도 유찰됐어. 근데 임장 간다 그러죠. 임장. 현장 가봤어요? 임장 간단 말 쓰지 말고 답사 간단 말 써야겠지. 임장은 일본식 한자 용어야. 응? 임장이라는 용어는 우리 민법 용어에 존재하지 않는 용어야. 뭐 임장, 이서한다. 다 그 법적, 다 일본 한자 용어지 우리 법률 정식 용어가 아니에요. 현장 내 답사 갔어. 봤더니 뭐 이뻐요. 근데 문이 잠겨 내부를 못 들어가 봐 제대로. 응? 우리 봤어 겉에서 괜찮은 것 같아. 2번, 3번 유찰되고 싸게 경락받았어. 경락받아서 경락대금 만납한 후에 인도받아 들어가 봤더니 겉만 이쁘지. 벽을 기댔더니 벽이 흔들흔들해. 바닥을 봤더니 바닥이 이쁘게 돼 있는데 보일러도 안 깔렸어. 보일러도 안 깔렸지. 벽은 흔들흔들하지. 누워봤더니 그 지붕사로 막 별이 쏟아져. 마감이 안 돼갖고 별이 쏟아져 막. 부실공사한 건물이야. 이거 나 보호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잘못이야. 네가 똑바로 잘 살펴봤어요. 물건에 하자 물을 수 없어. 부실공사한 건물을 경락받았다고 해서 누구한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 하지만 권리하자는 물을 수 있다는 거야. 권리하자는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물냐? 1차적으로는 경매당한 채무자. 얘 경매당한 사람이야. 경매당한 사람. 얘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얘한테. 근데 보통 경매당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 없어요? 아,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 경매를 왜 당해? 이 사람이 변제 능력이 없다는 거야. 없겠지 보통. 능력이 없겠지. 없다면 할 수 없이 2차적으로는 1차 예템 보고 2차적으로는 누구한테 묻냐? 배당 채권자. 이 경락된 배당받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당 채권자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채무자한테, 2차적으로 배당 채권자한테. 그런데 뭘 물을 것이냐? 아까 담보채권 내용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나 계약을 해지한다, 대금을 감액해달라, 뭐 손해배상이 어떻다, 뭐 완전복구 청구는 이따 이제 볼 거예요, 딴 데서. 이런 것 중에서 다 물을 수 있어. 있지만 뭘 없냐? 원칙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경락자한테.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원칙은요. 다 임의정때 예변이 있는 거야, 임의정 때문에. 나 판사님, 저는요, 3번 유찰된 것을 경락받아서 4억에 경락받아서 6억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 2억, 전배상 2억도 물어주세요. 전배상은 없어요. 나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할 테니까 경락대금 원상복구해달라. 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대금을 감액해달라. 요거 할 수 있지만 뭐는 없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없어요. 묻더라도. 이건 인정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이거 간단해. 응?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난 여러분 생각을 묻고 싶어. 토지가 있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토지를 떼봤더니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야. 갑이에요. 근데 이 등기부 을구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 설정 금액, 저당 금액은 10억 원. 저당 채권자는 을 찾고 있었어. 등기부, 이게 등기부야. 근데 얘가 약속한 날 돈 안 갚는다고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 2번 경매 개시결정. 잡혔어요. 경매 들어왔는데 감정가 뭐 예를 들면 15억부터 출발했어. 한 3번 유찰된 것을 7억에 병경락이가 경락 받았어요. 7억에 3번 유찰된 것을 경락대금 완납시켰어요. 그럼 경매받은 보사는 뭐 하잖아도, 등기하잖아도 경락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락 완납 시 등기하잖아도. 다만 경락자도 이걸 처분하려면, 이 땅 팔아먹으려면 뭐 한 다음에? 등기한 다음에 처분하다. 어차피 등기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냥 경매받은 보사 등기 내는 게 좋아요. 등기 어떻게 내나요? 경락자가 촉탁 등기. 법원에 촉탁 등기를 신청해요. 경매받은 게 촉탁 등기 내는 게 좋아요.
경락된 완납했던 완납증명서. 네. 나에게 경매가 떨어졌다는 경매허가 결정서. 이런 서면들이 다 첨부해서 경매는 법원이 있어. 뭐 경매 2개, 3개, 1개 이렇게 다 있어요. 경매 2개에서 경매를 받았어. 그러면 경락 완납한 증명서, 경락허가 결정서, 내 앞에 경락했다는 거 다 첨부서를 갖고 와서 그 법원에 가면 그 담당 직원이 있어. 사건 번호 대면서 여기 경락을 완납했다는 거와 내가 경락받은 사람이라는 거 신분증이랑 다 확인하고 촉탁해 주세요. 그러면 이 법원에서 관할 등록 촉탁서 날라가요. 몇 월 며칠부로 촉탁, 소유권 이전, 원인은 평택 지원의 촉탁으로 소유자 누구 이렇게 등기해주라. 이 쉬워요. 근데 내가 이 다음에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내 등기를 내면요. 인제는 복잡해지기 시작해. 법무사 통해서 뭐 작성할 거 막 작성하고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경락을 완납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일반인 다 할 수 있어. 바로 촉탁으로 등기 내는 게 좋아요. 촉탁 등기 냈어. 촉탁으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어디에 촉탁으로 누구? 경락자. 이거는 이제 말소시켜요. 3번, 2번 경매 이것도 뭐 경락한 말소. 그다음에 말소시켜요. 이게 지금부터 1년 전이야. 그 사이 땅값이 싸게 받았는데 다들 또 15억이 됐어요. 8억 난리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1년 전에 15억 됐어요. 8억 가지고 중개사람이 맨날 연락 와. 근데 어느 날 기분이 좋았는데 경매당한 갑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소장이 날라왔어. 소장이. 소장. 봤더니 소장이래요. 소장. 여기 날라왔어. 소장. 이 소리 나라 쓰는 거 아니요? 아니, 어떤 데 사시오 넣는 거. 나 이거 헷갈려 죽겠어. 병원 외과, 내과 할 때 내과.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내과? 근데 헷갈려 죽겠어, 이거.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어떤 사시오를 넣고 어떤 데 안 넣고. 그거 여러분들 아셔요? 모르잖아. 이거 봐. 애들한테 물어보셔, 좀. 어떤 데는 사시오 넣는 거니? 어디는 안 넣고. 요즘 막 넣더라고. 그리고 그래요. 소장. 날라갔어. 읽어봤더니 판사님, 저는 을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 나가서 10년 생활하고 왔더니 돈도 안 빌렸는데 돈 빌린 것처럼 제가 다 의조해서 채권에 의조해서 저랑 잡은 겁니다. 따라 이 경매는 무효란 판결 주세요. 입증하겠습니다. 입증이 되면 정말 돈 빌린 적 없는 거야. 그럼 판사가 이 경매는 무효다. 판결 내려요? 안 내려요? 경매는 경락자는 원시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이거 대답 잘해야 돼. 오늘 쫓겨날 사람 2명 있어. 대답 잘해야 돼. 경락자 완납 시에 등기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는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득, 승계취득. 매매라 그랬잖아. 매수인이라 그랬잖아요. 승계취득이지. 승계취득은 권리 분석하는 거지. 원시득 같으면요. 뭐 권리 분석 뭐예요? 내 원시득 하는 순간 모든 하자는 다 없어지는데. 승계취득 때문에 하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권리 분석하는 거야. 하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 하자가 생겨버려. 하자가 따라오는 거야, 완전요. 이 경매가 무효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무효 판결 내려지면 얘가 여태 돌려달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요구할 수 있잖아 이렇게요. 응?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얘 문제가 없잖아 지금요. 이 돈 누가 받아갔어? 얘가 받아갔죠. 2차적으로 얘한테 묻는 거예요. 다 토해내. 나 경매계약 해지할 테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문제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 원래 얘한테 묻는 게 원칙이지만 얘가 변정력이 없구나. 얘가 아무런 잘못이 또 없다면 이때는 얘한테 묻는 거지. 내도 7억 내놓으라니까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얘 잘못이 아니잖아. 왜? 등기 떼어보면 권리 분석부에는 안 나오는 거잖아 이게. 내 권리 분석 잘못한 게 아니라 제대로 등기 기준대로 분석했는데 등기 공신력이 없어서 진실한 권리자가 보호받았기 때문에 이건 권리 분석 갖고 내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 경락 보호받아야지. 경락 떼고 7억 다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럴 때. 자, 권리하자가 난 담보 책임은 물어야지. 물과자 물을 수 없고 이때도 묻더라도 해제해서 내 7억은 돌려달라. 돌려받을 수 있어. 하지만 소리가 생각만 없어. 나 7억에 경락받아서 15억에 팔 수 있었는데 이건 안 물어줘요. 뭔 없다? 없다. 또 하나 경매하자에 있어서 잘 나오는 질문이 이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 이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책 문제는 발생한다, 발생치 않는다.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는 발생하진 않아요.
항상 경매가 일단 유효해야지. 유효해야지 이게 발생하는 거지. 무효에서는 다음 문제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질문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이해하면 철저해야 돼. 495쪽에 2번.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 밑줄 권리하자. 이때만 물어야지. 뭐 물을 수 없다. 물건의 하자는 물을 수 없다. 경매에 있어서는 기억 1차전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응? 얘가 안 될 때 2차전 누구한테? 배당 채권자에게. 또 니은번에 쭉 내려온 파란 글씨가 경매 절차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은 인정의 여지가 없다. 일단 경매 절차는 유효해야 돼. 경매 절차 자체 무효인 경우에는 유효한 계열 전제하기 때문에 다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디귿에 두들 내려오면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요. 이제 드디어 나올 때가 됐어. 이게 나온 지 5, 6년 됐는데 과거에는 2, 3년마다 잘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물어야 된다는 거야. 생각보다 경매 많아요. 생각보다. 중개사단비라서 이거 문의할 수 있어. 아니 경매를 받았는데 무슨 소장이 날라와서 나한테 그 저당자분회가 허위의 저당이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진실한 소유자가 나 돈 빌린 적 없다고 뭐 나한테 반환 청구 들어왔네? 등기 공신력 없잖아. 그럼 땅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돼. 그 만약에 무효 판결하면 돌려줘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너는 얘한테 물어야 돼. 이차적으로. 이거 담보책 문제 벌어지잖아요. 이거는 상담받을 수 있는 내용이야.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도표 구체적인 사실 언제 보자? 심화에서 볼 거야. 넘기시면 499쪽에 환매 심화라 적어놓으세요. 환매는 봐야 돼. 이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환매 등기. 이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거는 좀 생각보다 중요해요. 환매는 이것도 볼 거예요. 심화에서 볼 거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임대차. 임대차를 봤어요. 최근은 임대차 문제가 이제 세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제가 이 민법상 임대차를 기초 강의할 때 주택 임대차를 제외하고 대통령에 따라 일정 보증금 이하, 상가 일정 보증 이하는 상가법을 따라가는 것은 제하고 토지의 농지를 제하고 나머지 임대차만 민법상 임대차를 적용받는 거야. 토지 임대차죠. 농지 임대차는 농지법이랑 공법에 따라 임대해야지 민원 임대 대상이 아니고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법의 특별법에 따라가지 민법 임대 대상이 아니고 상가 전부 사무실은요. 상가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 민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얼마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그러면 민법에서 임대 대상 그러면요. 토지 중에서 농지를 제한 토지 건물 중에서 주택 제하고 상가, 점포, 사무실은 제할 수도 있고 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머지 건물 그러면 창고 임대차, 공장 임대차 공장 건물이 창고 건물이 주택 상가도 아니잖아요. 그런 임대차만 남은 거야. 다 특별 빠져나가서 농지법 빠져나갔지 주택임대법 빠져나갔지 상업 빠져나갔지 다 빠져나가 남은 것만 이제 적용하는 건데 이 법에 제정된 것은 60년 1월 1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 임대차는 법조문이 한 38개쯤 돼요. 그러면 처음에 민법 제정 60년 1월 1일에는 주택임대법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상가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농지법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모든 임대차는 농지건 토지건 주택이건 상가 모든 거 다 민법 따라왔던 거야. 자꾸 특별히 제정되면서 농지 빠져나오고 주택 빠져나오고 상가법 빠져나온 나머지만 이 임대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용어들이 나올 건데 용어들 배울 거예요. 뭐 여기 이제 비용사한 청구권, 부속 매입 청구권, 지상 매입 청구권, 무단양도, 무단전대, 임대차 수선, 수리. 이 5군데가 좀 포인트라 봐요. 근데 이제 여기 배울 건데 이 배우는 이거는 이 용어들이야. 이 배운 용어들은 모든 임대차에 공통 적용되는 거야. 우리가 민법 시간에 이제 비용상한이 어떻고, 부속물 매수가 어떻고, 무단양도, 무단전대가 어떻고, 수선, 수리가 어떻고 배우는 것은 민법 임대차뿐 아니라 주택이건 상가건 뭐건 다 적용되는 거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만 시험범위라는 거야. 판례가 쏟아지고 뭐냐면요. 주택임대보호법에 주택임대보호법 특별법 보면 법조문이 9개 빼기 없어요. 10개다 이번에 이제 법정갱신 하나 2년까지도 갱청할 수 있다가 삽입되니까 나머지는 없어. 그러면 주택임대보호법 법조문을 보면
임대보호법 시행령 규칙이 아니야. 법을 보면 이 법의 적용 목적, 이 법의 목적, 이 법의 적용 대상, 대항 요건, 대항력,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임차 등의 명령제도, 사실관계 보호, 법정 갱신, 2+2, 법정 갱신.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마지막 조문이.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상 임대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임대법에 수선수리 누가 할 것이냐, 부속매수 어떻게 될 것이냐, 무단양도 전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규정 없어요. 다 어딜 따라오는 거야? 민법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범에 속하는 이게 이제 뭐 빅3라 부르는데 저는 뭐 하도 자주 나와서 빅4야, 4. 내용도 잘 나와요. 부속물, 지상물, 비용, 무단양도, 무단연대. 이거는 주택이건 상가건 일반 건물이건 토지건 다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다음 비용 사안에 있어서 부속물 매수에 있어서 임차인이 무단양도 전대했다. 임차 목적물에 수선술 요한이 생겼다. 그러면 이게 주택인지 상가인지 일반 공장 창고인지 이건 할 필요 없어. 그거 안 밝힌다고. 왜? 어디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주택임대보호법에만 있는 거야. 그럼 반드시 문제. 주거용 건물에 있어서 주택임대 이름이 들어가요. 그냥 임대차 그러면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모든 임대차에 공통적 적용되는 용어들이 5용어가 있어. 이게 전법이고 여기에 팔이 쏟아지는 거야. 이건 주택이건 상가건 창고건 건물 논할 필요 없는 거야. 자, 여기서 하도 자주 나와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체크를 먼저 할 거예요. 물론 제가 기초강의 때 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어디를 먼저 보시냐. 504쪽에 이번에 법정 갱신, 묵시 갱신제도 밀착한데 별표 하나. 자, 넘기시면 506페이지에 이번에 맨 밑에 있어요. 임대인의 의무에서 이번에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밑에 보세요. 사용 수익 의무. 거기다가 수선 수리의무라고 적었어요. 수선 수리의무. 제가 수선 수리의무는 기초강의에서 요 15분이나 쫙 정리했어요.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별표 2개. 최근은 이 수선 수리 때문에 쌈나. 응? 영하 15도에 보일러 터졌다. 왜 임차인들이 물을 안 틀어놓고 유럽 여행을 보름 갔다 왔더니 다 터졌어. 방바닥까지 다 터졌어. 임차인도 잘못 있는 거 아니냐. 야, 내가 내 잘못도 좀 있지만 야, 보일러가 35년 된 보일러더라. 야, 낡아서 사고서 다 터진 거야. 이거 누가 비용 부담할 것이냐. 쌈나는 거야. 수선수리가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수선수리. 별표 2개. 그 다음에 넘기시면 508쪽에 이번에 등기청권과 건물 등기 차지권의 대항력. 별표 하나. 이 차지가 대항력. 제가 기초강의 때 설명드렸어요. 622조. 별표 하나. 그 다음에 509쪽에 3번에 비용산청권. 별표 3개. 별표 3개 제목에다가.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가만히 제가 별표 치는 게 이 임대차는요 무슨 논리가 아니라 그냥 용어 중심이야. 용어 중심 판례가 쏟아져요. 용어를 잘 알면 돼. 용어만. 비용산청권 넘기시면 510페이지에 4번에 부속물 매청권 별표 2개. 부속물 매청권 별표 2개. 그 다음에 511페이지에 5번에 토지임차인 지상물 매청권 별표 있는 대로 치셔. 있는 대로. 무조건 고정이야, 고정, 이거는. 응? 10번 본 시험에서 9번 나왔어. 거의 빠져. 이걸 정리하는 게 어디냐. 이거를 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그 판례들 쫙 8개 나오죠. 얼마나 이게 판례가 많습니까? 판례가 많다는 건요. 얼마나 법적 분쟁이 많아. 대법원까지 많이 오는 거야. 토지임대차 매청은 너무너무 중요해. 판례. 이거 8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 제가 다 이따 할 거예요. 이거 별표 있는 대로 치는 거고. 있는 대로 쳐도 그냥 3개만 치셔. 네. 그 다음에 요즘은 최근은 임차 양도 전대 517페이지 양도 전대가 잘 나오는데 거기다 치지 마셔. 거기다 치지 마시고 518조 이번에 이번 33회 때는 나오면 뭐 나오냐. 그 중간 2번에 518쪽에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무단 양도. 여기 보세요. 옆에서 가로로 무단 양도, 무단 전대. 여기다 별표 2개. 이거 치셔야 돼. 은근히 별표 많잖아. 이게 이제 핵심이야. 이게 핵심. 다 판례가 쏟아지는 곳이야. 임대차는 판례가 쏟아지는 곳을 먼저 봐야 돼.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 되면 차임이 어떻고 임대 해지 사유가 어떻고 좀 심화해서 몇 가지 볼 거야. 하지만 일단 첫 문제는 이 5군데다. 자, 한번 넘기시면 별표는 한 7군데 쳤어요, 제가. 근데 제가 나머지 얘기들 중에서 하나 뭐 들어가냐. 504페이지 봐보세요. 법정 갱신. 지금 우리가 그냥 민법상 임대차 배우는 거, 주택 임대차 배우는 거 아니에요.
민법의 임대차는 임대차. 그럼 이건 뭐 주택 제한 일반 건물, 토지 임대차 여기 청구받으면 되는 건데 민법 임대차를 법정 갱신제도가 있어요. 법정 갱신. 우리 다른 말로 뭐라 불렀죠? 이거를 묵시의 갱신. 말 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이 법정 갱신을 저랑 배운 적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볼까봐 대답도 안 하네. 있나 없나? 있어. 전세 등기난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는 없고 건물 전세권에서 건물 전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주가 아무런 통지하지 않으면 말 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법정에 들어갔다. 들어가면 전 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들어왔는데 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기간에 정하면 전세권은 양 쌍방 언제든지 전세 소멸 통과할 수 있다. 나가세요라 통과 몇 개월? 6개월. 저 나갑니다. 통과 몇 개월? 6개월. 등기난 전세권 나간다라도 6개월. 나라도 6개월만 지나면 소멸. 쌍방도 6개월. 이번엔 전세권이 아니라 일반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토지 임대했어 내가 2년 계약 맺고요. 창고 공장 임대했어. 2년 계약 맺고 임대했는데 계약 끝났어. 계약 만료일이 이날이야. 2022년 3월 10일이 계약 만료일이야. 근데 임대차에서는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창고 주인이 공장 건물 주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 이때 통지하라는 게 아니야. 토지 건물 임대차에서는 계약 만료 후 이날 끝나서 계약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즉 임대차는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라는 거. 사후 통지 계약이 끝난 다음에 통지해 주지 않으면 3월 10일 이후에 상당 연에 통지하지 않으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이거 왜 강조하냐면요. 이 다음에 법정갱신, 우리 법정갱신 굉장히 중요한 제도야.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4군데 있어. 전세 등기난 건물 전세권, 일반 토지 건물 임대차, 경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4군데 있는데 상가건, 주택이건, 전세 등기난 전세권이건 다 사전 통지해야 돼. 6월부터 1월 전까지.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전 통지하지 않으면 법정에 들어가. 근데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니요, 전세권도 아닌 일반 토지 임대차에서는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에 통지하지 않으면 다르죠? 이때 통지하는 게 아니야. 계약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사후 통지예요. 사전 통지가 아니에요. 다른 점이야 이게. 같은 듯 달라. 아무나 어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동일한 조건으로 단 계약 기간은 정함이 있다,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동일한 기간으로 하면 안 돼. 동일한 기간이라면 전 창고 임대, 공장 임대차가 3년, 또 3년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월세는 똑같지만 기간은 정함을 본다. 그래서 말없이 들어갔어. 근데 환정했는데 6월 10일이야? 한 3개월쯤 지났어? 아무 말이 없어. 그냥 들어갔어. 그런데 6월 10일 날 양 쌍방이 누구예요? 임대인, 임차인. 쌍방은 언제든지 쌍방 모두 언제든지 임대차 해지를 쌍방 모두 통과할 수 있어. 쌍방 모두. 들어갔는데 상당 기간에 통지하잖아요. 상당 기간 며칠일까? 판사 재량인데 보통은 우리 월세 내는 집은 다음 월세 낼 때까지 한 달 정도를 봐주는 것 같아. 이게 대구 지방법원 판례가 있어. 상당 기간이 보통 민법 3, 4일을 얘기하는데 계약기간 만료 후에 3, 4일 내에 통지하든 법정 들어가는 거냐? 대구 지방법원 판례는 중요하진 않아.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지. 근데 대구 지방법원에서 그 상당 기간이 이게 월세 내는 창고 공장이라면 다 월세를 입금시킬 때까지 그 정도 한 달 정도 보는 것 같아.
6월 10일 갑자기 임대인이 나가세요. 오늘부로 해지를 통과합니다.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통과하면 통과받은 임차인에게 몇 개의 유예기간을 보장해줘라? 6개월. 아직도 3개월이 나와. 나 3개월이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주택 안 배웠으니까 아직. 유예기간이 지나야 소멸해. 6개월 쓸 수 있어. 6월 10일 나가려면 12월 10일까지는 쓸 수 있어. 이번 임차인 저 나갑니다. 보증 빼주세요. 라고 해지 통과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쌍방 모두. 통과하면 임대인은 통과받은 날부터 몇 개 유예기간? 1개월. 1개월 유예기간에 빼주라는 거야. 나간다라면 1개월. 나가라면 몇 개월? 6개월. 이 유예기간이 주택하면 또 틀리고 전세권에서 틀리고 다 틀려. 돈 빼주는 문제야.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니요. 전세 등기나 건물도 아니 일반 토지 임대차는 몇 개월? 1개월 내 빼줘라. 1개월. 요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시험에서는 안 중요해. 중개사 시험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야. 중개사들이. 몇 개월 돈 빼주고 등기나 전세권은 6개월. 주택이나 상가는 3개월. 주택 상가도 아닌 일반 토지 창고 건물 임대차는 1개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야. 이게 중개 실무에 필요한 얘기지. 이 얘기는 다 달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넘기시면 뭐 이론적인 얘기 하잖아요. 넘기면 사용, 수익할 수설, 수리의무. 자, 여기부터인데 10분 쉬었다가 여기부터 얼른 들어갈게요. 얼른.